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5년 만에 열렸지만 그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겁니다. 뉴욕 유엔 본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용주 기자, 규탄 성명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는데 끝내 무산된 거죠. 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게 언론 성명인데요. 법적 구속력도 없고 공식 기록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이 같은 언론 성명에도 합의하지 못했을 정도로 안보리 회의에선 시종일관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회의 초반부터 서방 대 중러의 대립 구도는 뚜렷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고 대북 제재 역시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을 위협했다는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평행선을 달렸고 끝내 언론 성명 채택에 불발된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 측 유엔 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는데도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미국 유엔 대사의 말 들어보시죠. Yet the Council has remained silent. We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especially Council members, to join us in condemning this behavior. 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 북한 대표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보리 회의가 무산된 뒤 유엔 본부 근처에 있는 북한 대표부로 이동해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퇴근 시간대 한두 명씩 대표부 건물 밖으로 나온 북한 외교관들은 긴장은커녕 취재진에게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안보리 회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너무 지갔어요. 주연아. 북측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아하고 말할 필요 없다 그래. 북한으로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2018년 선언을 뒤엎고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우방들의 지원에 힘입어 유엔 이름으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규탄 성명도 나오지 않는 이번 상황이 북한에겐 특별히 나쁠 리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공언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의 이목이 동유럽에 쏠려 있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앞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진 비관론에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석인 감사위원 인사를 놓고 감사원이 새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죠. 청와대의 감사위원 임명 가능성은 낮아졌고 인수위의 반발도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이 다시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선 종료 후 보름이 넘도록 성사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윤석열 두 신구 권력의 청와대 회동. 이르면 다음 주쯤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1명을 임명하려는 청와대 움직임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면서 회동의 걸림돌이었던 감사위원 제청 문제가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회동의 접점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지켜봐달라는 말로 협상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청와대도 언급은 자제했지만 조건 없이 만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회동의 성사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한국은행 총재 지명 등을 놓고 벌어진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계속된 충돌이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 결국 양측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민감한 의제보단 간소화된 형식의 회동을 곧 진행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밤사이 제주에서는 시속 14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가건물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무더기로 결항됐던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오늘 아침부터 재개됐지만 승객들이 몰려들면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든 거센 바람이 제주 시내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110km가 넘는 바람에 가로수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강한 돌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자르는 게 더 위험해서 일단 놔뒀어요. 다시 날아가잖아요. 도로 위에 설치됐던 선전탑도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넘어진 철제 구조물에 피해를 입은 차량은 없었지만 6차로 도로 전체를 막아버리면서 운전자들은 급히 멈춰서야 했습니다. 현수막처럼 슉 내려와서 현수막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엄청 무서워 보여. 높이 4m에 달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이 통째로 날아가 해안도로를 덮쳤고 신호등이 부러지고 소형 트럭이 넘어지는 등 이틀 동안 80여 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라산에는 시속 148km의 강풍과 함께 5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항공기 230여 편이 뜨고 내리지 못했던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신혼여행 왔다가 대구 돌아가는 비행기 어제 거였는데 결항돼서 오늘 비행기 대구께 없다 해서 포항으로 변경을 했어요. 하지만 어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표를 구하지 못해 이틀째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아예 오늘 거는 아예 없다 그러고요, 비행기가. 그래서 지금 배정받은 게 가장 빠른 게 내일 아침 8시 30분 비행기. 해상에는 이틀째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일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주, 전남을 비롯한 남부에서도 밤사이 1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경전선 일부 철로 구간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송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차가 다니는 터널 앞, 정비열차 위에 실린 굴착기가 철로로 흘러내린 흙을 치웁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가파른 절벽 쪽으로는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전남 보성군 경전선 매정터널을 쏟아진 토사가 가로막았습니다. 열차 운행하는 편이 부탁하라고 그거를 시험 운행을 해요. 그 운행을 하신 분이 이제 발견한 거죠. 집안이 약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흙더미가 떨어져 내린 겁니다. 다행히 열차 운행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전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등 4편은 출발하지 못했고 목포에서 부전으로 가는 열차 등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운행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오후 4시쯤 피해 복구가 완료됐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내일부터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130mm 넘게 쏟아진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광주 전남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양의 공사장에서는 소규모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순천에서는 시설하우스 한 동이 강풍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건물 배벽이 덜컹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고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경남 진주에서는 가정집 봉벽이 무너져 내렸고 부산 해운대에서는 2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쏟아진 폭우와 강풍은 남부지방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서울 동대문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새벽엔 경북과 제주에서도 불이 나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7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 지금 다 앞이 안 보여, 연기가. 무섭다. 아파트 옥상에는 급히 대피한 주민 10여 명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이 사다리차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쉽지 않았고 2시간 뒤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검은 매캐한 연기가 갑자기 연기가 막 쏟아지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라인 같이 사시는 분들 두들겨서 일단 대피하시라 나오시라고. 불이 시작된 집에 살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민 60여 명은 황급히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10여 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마스크도 들고 핸드폰도 다 놓고 몸만 묶었지만 들고 그리고 이제 올라다가 아주 그때는 정신도 없지 발발발 떨리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경북 봉화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적이 뜸한 곳이라 화재 신고는 인근을 지나가던 버스기사에 의해 4시간 뒤에야 이뤄졌고 결국 이 집에 살고 있던 노부부 2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의 한 물품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창고와 차량 8대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중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던 러시아가 최근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전쟁 목표를 바꿨다고요? 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직면한 러시아군이 일단 우크라이나 동부에 집중하겠다며 전쟁 목표를 축소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제1부 참모장 세르게이 루드스코이는 1단계 작전은 대부분 이행했고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칠러 성향의 반군을 지원해서 애초 침략 명분이었던 이 동부부터 탈환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러시아군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번 전쟁에서 한계에 부딪힌 러시아가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라도 확보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연일 쇼핑몰과 병원 등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That's crazy. This is totally insane. 어제도 하르키우의 한 의료시설이 공습을 받아 최소 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지난 22일에도 키이우 북부 지역 쇼핑센터가 공격당해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묻힌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 폴란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메리어트 호텔 앞인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 숙소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경계가 삼엄해졌고요. 호텔 주변 거리는 폐쇄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먼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쟁 난민들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두다 대통령은 어제 짧은 1차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회담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임시 신분증을 발급 중인 바르샤바 국립경기장을 찾아서 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폴란드 바르샤바 궁전에서 유럽 순방 마무리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며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유세계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던 푸틴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전쟁은 한 달을 넘기면서 끝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군인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지만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쟁으로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푸틴이 이 참혹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권희진 국제문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요충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이 집중되면서 도시 전체가 잿빛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빈터에 가족의 주검을 묻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Сын с другом копали могилу. Мы ее захоронили, сейчас просто крестик вставляем.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만 3,000명을 넘었다고 전해지고 인구 4명 중 1명인 1,000만 명이 졸지에 난민이 됐다는 추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의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5,000명이 전사했고 장성 등 지휘관 15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러시아군의 핵심 전력인 흑해 함대의 부사령관도 마리우폴을 공격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으로선 뚜렷한 성과도 없고 수많은 생명만 앗아가는 이 전쟁을 푸틴은 왜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역대로 전쟁의 패배는 지도자의 비참한 말로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경험도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푸틴으로선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0년을 끌던 이 전쟁에서 물러나고 2년 뒤인 1991년 소련은 붕괴했습니다. 20세기 초 러일 전쟁 패배 뒤 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1차 대전에서의 막대한 인명 피해는 니콜라이 2세의 처형과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미 막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소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손실이나 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분열시켜 놨던 유럽이 반러시아 연대로 똘똘 뭉치게 됐고 안보 위기를 절감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두 푸틴이 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면 정권 연장을 꾀하는 푸틴의 정치적 입지는 훼손됩니다. 전범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손해만 보고 전쟁을 끝낼 경우 자신의 안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자기 정치 생명을 축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참상을 겪고 있지만 이 전쟁이 미국에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적대국 러시아가 전쟁의 수렁에 빠져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독일을 비롯해 유럽이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 군산 복합체들은 전례 없는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푸틴으로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지렛대를 동원하면서 이 전쟁이 좀 오래 가기를 바라지 않을까.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죠. 궁지에 몰린 푸틴이 전술 핵무기나 화학무기 사용 같은 극단적 행동을 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은 이 때문입니다. 푸틴이 치명적인 선택을 하든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이 장기화되든 비극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첫 워크숍을 열었죠.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설정할 때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인수위 점령군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 관계자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인수위원회가 첫 워크숍을 열어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둔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정 철학과 비전, 핵심 의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인수위 소속 인사들을 주말에 불러 모은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 시작될 국정과제 선정 작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집무실 이전 문제와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문제 등을 놓고 현 여권과 당선인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에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인수위가 정부를 상대로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당당하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인수위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비판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연기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당선인 공약을 퇴임할 장관이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민주당에선 당장 백기 투항 강요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워크숍 강연 주제를 세계 경제와 디지털 전환으로 택한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는 대로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한 뒤 4월 내내 국정과제 압축 과정을 거쳐 5월 초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90%에 육박하는 백신 2차 접종률과 달리 세 번째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굳이 맞아서 뭐하나 이런 인식이 퍼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3차 백신 접종이 왜 중요한지 이준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병동 한 개층을 모두 차지했던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는 어느새 사무실 한 칸으로 줄었습니다. 접종일은 주 3회로 단축했고 찾아오는 사람도 일주일 평균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평균 하루에 한 350명 정도 접종을 1월 달부터 이제 점점 줄기 시작해가지고 2월 중순부터 이제 많이 줄었어요. 오늘 0시 현재 백신 3차 접종률은 63.5%. 지난달 24일 60%를 넘어선 이후 한 달 넘도록 별 진전이 없습니다. 50%에서 60%가 되기까지 30일 걸린 걸 감안하면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습니다. 방역 패스가 사라져 일상의 불편이 줄었고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백신도 소용없다는 불신까지 높아진 탓입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도 3차 접종까지 해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최근 1년간 확진자 640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위중증 위험은 미접종자보다 97.3% 줄어들지만 2차까지 맞았을 땐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특히 언제 등장할지 모를 또 다른 변이에 대비하려면 감염을 경험했더라도 백신을 맞아둬야 합니다. 한 번 걸리신 분은 그게 한 번의 접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2번 접종을 해서 접종 완료를 해놔야 이제 변이나 이런 거에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온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33만 5,58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만 5천여 명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 많이 보시죠? 이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면서 지난해 얼마나 사고가 났나 봤더니 2년 전보다 2.5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로 진입하는 승용차 오른편에서 전동 킥보드가 달려듭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급히 제동하려 하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힙니다. 또 다른 킥보드 운전자는 정면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고 맙니다. 지난해 국내 한 보험사에서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177건, 2년 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뒤 운행 대수가 5배 넘게 늘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자전거나 보행자보다 빠르지만 자동차보다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 국내 한 보험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25km로 달리던 킥보드가 급정거하자 7m 더 굴러가서 멈춰섰지만 시속 20km로 달렸을 땐 5.2m에서 멈췄습니다. 제동거리가 약 2m 줄어든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유도하고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아 급히 멈추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뒤집히기 쉽습니다. 교차로, 도로 진출입로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는 게 이용자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중국에서는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 대해 불매 운동이 거세게 벌어졌었죠. 1년이 지나서 봤더니 이런 애국주의 소비 행태가 계속 이어져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밀어내고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합니다. 불타는 운동화에 기름을 붓습니다. 한두 켤레가 아닙니다. 가위로 옷을 찢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벌어진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해외 브랜드 불매운동 영상입니다. 인권 문제를 이유로 신장 면화를 쓰지 않기로 하자 벌어진 일로 중국 정부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可能现在中国老百姓也不允许一些外国人一边吃着中国的饭，一边夹着中国的碗。 불매운동 1년 만에 중국 스포츠 브랜드 시장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종 브랜드가 급성장한 겁니다. 중국 1위 업체인 안타는 지난해 매출이 우리 돈 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5% 늘었고 2위 업체인 리닝도 매출이 4조 3천억 원으로 57%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을 지배하던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매출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애국 소비와 결합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 브랜드들도 제품에 중국 국기를 새기는 등 애국주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今天也正好过来去选一些比如像苏钢的衣服，然后呢也看到有国旗在上面，就觉得很自豪。 당나라 시인 이백을 소재로 만든 운동화. 소림사를 활용한 옷과 신발도 등장했습니다. 한때는 되도록 숨기려 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가 이제는 제품 디자인에 활용되기까지 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 시기 태어나 자란 애국주의 성향의 2030 세대들이 이들 업체가 주 타깃으로 하는 소비자층입니다. 有的在小红书上面或者在什么都会打到我们商场电话来向我们这儿来预定啊，或者看好的都直接来店里来购买的。 애국주의 소비가 주요 트렌드가 되면서 세계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가 신장에 대리점을 개설하는 등 눈치 보기에 나서는 다국적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은 법원 직권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조치나 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대상자가 그냥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이런 제재 조치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양육비를 못 받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들의 호소를 김정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있는 5살, 6살 연년생 형제. 29살 안모 씨가 혼자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지난 2019년 안 씨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남편과 소송 끝에 이혼했고 갓 태어난 둘째까지 혼자 맡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 남편에게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각 5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돈을 보내지 않았고 법원의 이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되자 그제야 밀린 6개월치 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진짜 뭐 생활하기 빠듯하다 그렇게만 얘기했었어요. 잘 크냐 그런 것도 없었고. 양육비를 보낸 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안 씨는 또 6개월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해 감치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를 최대 한 달까지 감치, 즉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주소를 숨기고 잠적해버려 법원이 감치 서류조차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실거주지로 보냈을 때도 아예 안 받았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직장에서 이런 사람 없다고. 법원이 감치를 명령하자 이를 피해 잠적한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상자를 유치장에 가두려 해도 가둘 사람을 못 찾은 겁니다. 주소 사실 조회를 다시 신청한 지금 나이에 50이 다 돼가는데 양육비 미지급을 아직도. 작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가 감치를 명령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등 추가로 더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감치 대상자가 잠적해버리면 제도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 보니 실제로 유치장에 갇힌 나쁜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 감치 집행은 감치 인용 건수의 4%, 다시 말해 96%가 집행 실패라는 결과가.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해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건 20-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홀로 아이를 키운 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들어가는 생활비조차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애들이 뭐 먹지도 않고 크지도 말라는 거지.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우리 곁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국내에 정착한 2,400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입니다. 오늘 현장 365에서는 한국을 향해 피난길에 오른 가족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광주의 한 고려인 교회. 이곳에선 매주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Мы внучку, мы вырастили с малых лет. Это все разбомбили, как мы всю жизнь работали там. И внучка потом там жила, мы без дома остались. И внучка там без дома. Конечно, я... 안산의 고려인 공동체 떼골 마을. 리 드미트로 씨의 여동생은 가까스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해 5개 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전쟁이 멈추길 염원하는 이들이 모여 촛불을 듭니다. 드미트로 씨도 간절함을 담아 함께합니다. 우크라이나 비오톰센도 있어요. 러시아 토누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받는 우리 이웃 고려인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분들께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 덕분에 고려인 가족들은 하나둘 한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Тоня, привет, скажи. Привет, Исюнька. Привет. Привет. Я хочу, чтобы закончилась война, чтобы не гибли наши отцы, не гибли наши мужья, сыновья. 루이자 할머니도 아들과 함께 공항으로 손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Как залетело, хорошо? Да. Устала? Да. Чуть-чуть только большая стала. Ты скоро папу догонишь, да? Это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вам, вашей стране, что вы не оставляете на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внуков. Спасибо. 전쟁을 피해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은 동포들.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체온을 느끼길 바라봅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전보다 키도 1cm 커지고 체중과 근육량도 늘었다는 황선우.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 4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선수권 티켓을 따냈습니다. 도쿄올림픽 준결승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새해 첫 대회치고는 나쁘지 않은 기록이죠. 아직 3월이어서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올해 세계 랭킹 1위의 기록입니다. 팀 첫 성인 결승 경기를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라는 성적으로 맞춰서 너무 기쁘고 사실 48초 한 4 정도의 기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수영을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하다는 황선우 선수. 지난달 코로나 확진으로 고등학교 졸업식도 참석 못하고 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네요. 10일 정도를 가량을 쉬니까 이제 또 몸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체중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늘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물 미는 힘이 조금 세졌다. 지난해 12월 25m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 200m 우승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올림픽 규격의 50m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종목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전에 자유형 200m 예선에서도 전체 1위에 오른 황선우는 내일 오후 결승에서 다시 한번 세계선수권 출전권에 도전합니다. 정규리그 우승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프로농구 SK 이야기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선수단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감독도 없이 경기 최소 인원 9명만 데리고 LG원정에 나선 SK. 현석이 형, 원혁이 형, 일령이 형, 우섭이 형, 상혁이, 또 누구 있죠? 승원이 형, 감독님 아프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른 우승하고 갈게요. 일주일째 우승 매직 넘버 1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은 가능할까요? 4쿼터 막판까지 LG를 맹추격하는데요. 최준용이 쉬운 레이업을 놓치고 맙니다. 파울이라고 억울해하는데요. 결국 뒤집기에 실패하면서 우승 기회를 또 다음으로 미룹니다.
LG는 6강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세계선수권 첫 메달에 도전에 나선 유영. 프리스케이팅 첫 번째 점프인 필살기 트리플 악셀과 3회전 연속 점프에서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고요. 점프 과제에서 오늘 실수가 좀 나오네요. 연기를 마치고 아쉬운 표정이죠. 합계 204.91점으로 5위를 차지합니다. 쇼트 프로그램 11위를 기록했던 이혜인은 깔끔한 연기로 종합 7위에 올랐는데요. 한국 선수 동반 톱10은 처음이고 5위도 김연아 이후 최고 성적입니다. 두 선수의 선전으로 내년 출전권은 3잔이나 획득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NC 좌익수 마티니의 그림 같은 수비입니다. 안타인 줄 알았던 키움 이정후 선수도 멋쩍은 표정이죠.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을 시세 많은 비바람에 오늘 일부 지방에는 3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서울은 일찌감치 개면서 낮 동안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햇살이 더 잘 비추겠고 낮 동안 경기와 영서 지방에만 빗방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은 오늘보다 쌀쌀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6도, 한낮에도 12도 선에 머물겠고요. 특히나 월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이맘때 추위의 세력이 강하지는 않아서 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남부 지방은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6도, 대전과 안동도 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5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또다시 차가운 비구름이 지날 전망이고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365일 단 1초도 쉬지 못하는 우리별 지구에 잠시나마 휴식을 주는 날인데요. 전 세계 시민들이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지구촌 전등 끄기 운동 어스아워가 조금 전 8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사당과 한강교량, 숭례문도 일제히 불을 껐고 저희도 조금이나마 동참하려 합니다. 서울의 일상은 단 1시간 멈추지만 지구는 소나무 100만 그루만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